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에이펙 이후 핵 잠수함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쟁취한 대한민국. 그러나 전 세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술을 얕보며 핵무장은 불가능할 것이라 확신했죠. 대한민국은 늘 미국의 통제 범위 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방심하고 있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누리호는 위성을 싣고 발사에 성공했고 대한민국의 발사체 기술과 위성 기술을 목격한 전 세계 핵무기 전문가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무엇을 손에 넣은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우리와 같은 리스트에 오른다는 겁니까? 미국 애완견이 이제 이빨을 드러낸다는 겁니까? 누군가의 조롱 섞인 말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2022년 늦가을 빈 IAEA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핵잠 연료주기 확대 관심국 리스트가 띄워져 있었어요. 저는 엘리아스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출신 핵공학자로 IAEA 핵안전국장을 맡은 지 3년째였습니다. 20년 넘게 원자력 안전과 검증 업무를 해왔지만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유독 냉소적이었어요. 대한민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국은 NPT 체제의 모범생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왜 이런 리스트에 삼성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가 이제 핵까지 넘보는군요. 한 유럽 대표부 직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K-팝 다음은 K-핵 폭탄입니까? 또 다른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진지하게 다뤄야 할 안건이었는데 다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클라라 빈터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핵연료주기 분석가였어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만 나열했죠. 한국 항목을 보시면 4개 기술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 체계, 부분적 연료주기 완화, 누리호 발사체, 그리고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까지요. 그래봤자 미국 허락 없이는 꼼짝도 못할 텐데요. 입안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중대 원전 사고는 0건이었고 경미한 사건도 전부 국제 기준에 따라 보고했습니다. 모범생 코스프레죠. 누군가가 냉소했어요. 북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원전 가동률, 안전점검 기록, 자발적 추가 보고서. 숫자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진입체 연구, 장거리 발사체, 독자 항법 시스템까지 갖춘다는 건 다른 의미였어요. 일본도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마가렛 휴즈 영국 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평화 이용이라고 하면서 플루토늄을 쌓아뒀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은 더 교묘합니다. 이반이 서류를 툭 치며 말했죠. 재진입체 기술은 우주 개발, KPS는 민간 항법,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 대체. 모든 게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개발하는 기술들은 정말로 이중용도가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현장을 본들 뭐가 달라집니까? 이반이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한국인들이 속내를 보여줄까요? 그들은 항상 웃으면서 예스, 예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토니오 카발로 사무차장이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안전과 보안 담당으로 제 직속 상관이었죠. 감정적인 판단은 자제합시다. 한국은 확실히 기존 분류 체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클라라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원자력 시설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현재 20여 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연구용 원자로도 여러 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용 후의 연료 건식 저장 시설도 확대하고 있죠. 봐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연료 비축, 재처리 능력 확보, 운반 수단 개발, 교과서적인 핵무장 준비 단계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다른 분석관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보통은 숨기려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만함이죠. 이반이 단정했습니다. 미국이 뒤를 봐준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뭐라 해도 미국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기술 거의 완성, 의도 불명확, 투명성 높음.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뭔가를 숨기려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제시된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모든 기술을 결합한다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한 기술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결심한다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평가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도 안 할 겁니다. 마가렛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있고 NPT 체제를 성실히 준수해왔으니까요. 이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죠.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위험하지만 행동으로는 모범적인 나라.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 이슈를 별도 안건으로 분리합시다. 안토니오 사무차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반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김치 냄새 나는 연구실 구경하고 와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편견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이반이 콧방귀를 뀌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노트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존 분류표 어디에도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클라라가 제게 다가왔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수치상으로는 두 가지 극단이 동시에 나타나요. 최고의 안전 기록과 최고의 기술 능력이 한 나라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내 가을 하늘이 흐렸어요. IAEA 본부 건물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나라는 정말 드물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기존의 틀로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복도에서 이반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질 겁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언젠가 그걸 쓰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자존심 강한 동양인들은 더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한국 담당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은 NPT 비핵국으로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그런데 왜 불안한 걸까요? 아마도 기술과 선택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조롱당하면서도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서류와 편견이 아닌 실제를 봐야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왜 이 모든 걸 숨기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 관련 서류를 검토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이 제출한 핵잠 연료주기 관련 협정 문서와 IAEA 기술 검토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창밖의 빈 시내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과 부속 문서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절차가 NPT 체제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IAEA, 한국이 동시에 감시하는 3중 구조였죠. 연료주기 실험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농축 우라늄 20kg,
제처리 플루토늄 10kg, 실험 기간 3년, 지정된 시설에서만 가능.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후 결료 이동 경로도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어느 원전에서 어느 저장 시설로 어떤 운송 수단을 써서 몇 명의 감시관 입회하에 마치 체스 게임의 모든 수를 미리 기록해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한국 데이터 분석 끝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고 표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연료주기 실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 제한된 실험만으로도 그들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결합하면 실제 대량 생산 시나리오까지 예측 가능하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똑똑하네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클라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란이나 북한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숨기려다 들켰지만 한국은 공개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지훈이라는 이름의 한국 담당관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12개나 달려 있었어요. 제목은 추가 자발적 보고서, 법적 의무 외였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원심 분리기 회전수, 온도 변화 그래프, 심지어 실험실 출입 기록까지 법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메일 본문도 특이했습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투명성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묘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걸까요? 클라라가 의아해했습니다. 자신감이겠죠. 제가 답했어요. 아니면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전략이거나. 저는 IAEA 사무처 기술평가 메모를 찾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료주기 실험은 규정 범위 내에서 설계된 투명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평가됨. 공식 문서에 이런 긍정적 평가가 들어가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다음 파일은 통계 자료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IAEA 정기 보고서 제출 지연이나 누락 건수가 정확히 0건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죠. 심지어 독일이나 일본도 가끔은 실수를 하는데 말입니다. 완벽한 학생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클라라가 다른 파일을 가리켰어요.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원전 안전 시스템이에요. APR-1400이라는 차세대 원자로인데 안전 설계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준보다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화면에 뜬 건 한국의 탄도미사일 재진입체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공개 자료였지만 기술적 함의는 명확했어요. 마하 20 이상의 속도, 6000도에 달하는 열환경.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왜 공개하는 거죠? 클라라가 당황했어요. 군사 기밀 아닌가요? 메시지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라는 거죠. 클라라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KPS 정밀도를 보세요.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자료를 열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수십 미터 수준이었어요. 군사용으로도 충분한 정확도였죠. 거기다 전파 방해에 대한 내성까지.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클라라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의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입니다. 세계 톱10 안에 2대나 있어요. 핵무기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충분한 연산 능력이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핵잠 추진 체계, 연료주기 기술, 재진입체, 정밀항법, 슈퍼컴퓨터. 하나하나는 평화적 용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기술 조합은 완성, 운영은 모범. 저는 서류 여백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젊은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핵잠 프로그램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료를 넘기다가 그가 말했어요. 이 나라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적으로는 핵무장국이 될 준비가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비핵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균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북한이 변수겠죠. 클라라가 끼어들었어요.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면
그때도 참을까요? 분석관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분석관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서류 더미로 돌아갔습니다. 사용해결료 저장 시설 확대 계획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식 저장으로 전환하면서 용량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핵물질 비축이기도 했습니다. 클라라가 커피를 새로 가져다주며 물었어요. 결론이 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모든 지표가 양극단을 가리킵니다. 최고의 투명성과 최고의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마치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같달까요? 클라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기술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역사를 보면 그런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용되기 마련이었죠. 특히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렇지 않나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플루토늄을 48톤이나 보유하고도 일본과는 다릅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운반수단이 불완전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재료, 기술, 운반수단, 그리고 동기까지.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이 코앞에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서류상으로 한국은 완벽한 모범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지훈에게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국장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에너지 안보와 기술 자립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자료를 보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 수출국이 되어 있었고 UAE에 내 기의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거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안토니오 사무차장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현장 점검 임무를 공식 요청합니다. 서류만으로는 이 나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는지, 왜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숫자와 데이터, 그래프와 도표들, 모든 것이 모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아침이 되자 사무차장의 답신이 왔습니다. 승인합니다. 다음 달 한국 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 기록이었어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는커녕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3등급 이상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는? 클라라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한국행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정말 가실 겁니까? 가야 합니다. 뭘 기대하시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이요. 서류 너머의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서류 더미를 가리켰어요. 이미 충분히 보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를 봐야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시간을 벌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정지훈 담당관을 만났을 때, 그가 건넨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환영합니다, 국장님. 저희는 모든 걸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 과연 그럴까요? 첫 방문지는 울산 근처의 신고리 원전이었습니다.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서 이서연이라는 안전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저희 중앙제어실부터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제어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노심 온도, 압력, 중성자 선속, 냉각수 유량, 모든 수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특이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자동 이상 감지 시스템입니다. 이서연이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수천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상 패턴에서 벗어나면 즉시 경고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임계값 경고가 아니라 패턴 분석을 통한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경미 이상 신호 기록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보통은 이런 걸 먼저 보여주지 않는데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면 저희 시스템을 더 신뢰하실 겁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펌프 진동이 평소보다 0.03% 높았던 사건, 온도 센서 하나가 0.1초 지연된 사건, 이런 사소한 것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IAEA 보고 의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더 많이 보고합니다. 이서연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죠.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오니까요. 다음은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캐스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각에는 고유 번호와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서연이 태블릿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즉시 상세 정보가 떴어요. 연료 조성, 연소도, 냉각 기간, 현재 온도, 방사선 수준, 심지어 이동 이력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보를 IAEA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요. 저는 클라라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데이터 접속해보세요. 잠시 후 클라라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개방성은 처음 봅니다. 시설을 나오면서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취약점이요? 사이버 보안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시스템이 개방적일수록 해킹 위험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2중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이렇게 솔직하게 약점을 인정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원전을 떠나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소연이라는 주민 대표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의 그녀는 지역 모니터링 위원장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방사선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공 방사선 모니터입니다. 한소연이 설명했어요. 원전 반경 10km 내 모든 공공기관, 학교, 병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모두 73지점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각 지점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자연 방사선 수준과 거의 같았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이해합니까? 한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무서워했죠. 숫자만 보면 겁나니까요.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읽을 수 있어요. 그녀가 게시판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록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작년에만 정례 회의가 12번, 임시 회의가 8번이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원전에서 뭔가 작업할 때마다 미리 알려주고 우리가 참관할 수 있어요. 신뢰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소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매일 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있어요. 숨기면 더 무서운 법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안하지만 믿을 수 있다. 이게 한국식 투명성의 본질인가요? 다음 날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 시설을 봤어요. 사용 후의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데 플루토늄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답했어요.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렵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기술도 조금만 변형하면. 그때 정지훈이 제 생각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압니다. 이 기술의 이중성을요. 그래서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숨기면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우리가 이걸로 뭘 하는지 모두가 볼 수 있죠. 감시받는 게 오히려 안전장치입니다.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감시를 부담이 아니라 보호막으로 보는 시각. 연구원을 나서면서 정지훈이 추가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IAEA와의 공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한국 젊은 과학자들이 국제 규범에 대해 배우는 자리인데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했어요. 다음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워크숍에는 30여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MPT 체제의 중요성, 핵 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건 자주국방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연구원이 답했어요. 기술은 이때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힘 아닐까요? 저는 그들의 토론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로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면서 정지훈이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숨기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보여줘서 불안합니다. 그가 웃었어요. 그게 저희 전략입니다. 모든 걸 보여주면 오히려 의심할 수 없죠.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메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 조합은 여전히 위험하다. 클라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녀가 고민하며 답했어요. 이 정도로 개방적인 나라가 갑자기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대전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나라가 정말로 선의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한국 방문 첫 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저는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빈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IAEA 기술분석팀이 작성한 한국 관련 종합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급히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재진입 체발사 체위 상황법 기술 통합 분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클라라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보셨습니까? 지금 보는 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녀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재진입체 실험 데이터입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진입 속도 마하 21, 표면 온도 6300도.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얻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클라라가 답했어요.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 검증이라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기술의 진짜 의미를.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분석이었어요.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도심 지역에서 오차 범위가 15m, 개활지에서는 8m. 군사용 GPS와 동일한 수준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라가 지적했어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파 방해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누리호 발사체의 탑재 능력, 다단 분리 기술, 궤도 진입 정확도. 모든 수치가 ICBM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토니오 사무차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결론 부분을 봤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 조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완성된 핵무장 잠재력 보유국으로 평가됨. IAEA 기술분석팀이 공식 보고서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원전 현장에서 느꼈던 신뢰감과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위험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너무나 투명했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안토니오가 답했어요. 투명하면서도 위험한 나라.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클라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핵폭발 시뮬레이션 능력 평가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 충분히 핵무기 설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핵실험 없이도 제가 물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미국이 CTBT 이후 사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비니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왜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답했어요.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클라라가 말했어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안심하라는 신호일 수도.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회의실로 가니 여러 부서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번엔 신형 ICBM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반응은? 누군가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군이 즉시 자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정확히 북한 발사 30분 후였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어요. 명중 오차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3m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정도 정확도면 핵탄두만 없을 뿐이군요.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석관이 덧붙인 메모가 있었어요. 핵탄두만 안 올렸을 뿐,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가능. 안토니오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별도로 논의합시다. 일단 이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 완성, 선택 미정, 분류 공백. 그날 저녁 정지훈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슈나이더 국장님, 보고서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하지만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최근 연설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호한 표현이었어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클라라가 퇴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신 논문이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중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설계를 보세요. 클라라가 지적했어요. 잠수함 추진용으로도 전용 가능한 크기입니다. 맞았어요. 민간용이라고 하지만 군사 전용이 가능한 또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한국은 모든 카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재료, 기술, 운반 수단, 그리고 명분까지. 창밖을 보니 빈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극비라는 도장 옆에 제가 메모를 추가했어요. 공개적 비밀. 한국은 비밀스럽게 핵무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능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반 로마노프였어요. 보고서 봤습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믿습니까? 한국이 위험하다는 걸? 위험과 위협은 다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을 가진 자는 언젠가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사가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나라들은 대부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국 지도를 꺼냈어요. 작은 반도 국가, 북쪽에는 핵무장한 적대국, 서쪽에는 거대한 중국, 동쪽에는 플루토늄을 쌓아둔 일본.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계속 자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은 내려진 걸까요? 단지 시기만 기다리는 걸까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핵무장 잠재국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잠재에 머물 것인가.
2025년 늦가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서울의 합동작전센터였어요. 정지훈이 차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실 시뮬레이션은 한국이 IAEA와 처음으로 공유하는 데이터입니다. 매우 민감한 내용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어요. 신분 확인만 4번, 금속 탐지기를 2번 통과한 뒤에야 지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상황실이었죠. 정면에는 거대한 화면이, 양옆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와 분석관들이 각자의 단말기 앞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강혜진 단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육군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것이요? 그가 중앙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의 실제 성능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북쪽에서 붉은 점들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미사일 발사 지점들이었죠. 시나리오를 설명하겠습니다. 강혜진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10발을 동시 발사한다고 가정합니다. 각 미사일은 진짜 탄두 3개와 미끼탄 6개를 탑재하고 있죠. 저는 계산을 했어요. 총 90개의 물체가 한국을 향해 날아온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 시스템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궤적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남아있어요. 파란 점들이 올라가 요격을 시도했지만 성공률은 처참했습니다. 진짜 탄두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한 채 무작위로 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반적인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은 30% 정도입니다. 강혜진이 설명했어요. 미끼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죠. 화면이 리셋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저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똑같은 시나리오가 시작됐지만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수십 개의 센서가 작동했어요. 발사 지점 분석, 초기 궤적 계산, 열신호 패턴 분석, 화면 하단의 실시간 데이터가 미친 듯이 흘러갔습니다. 재진입체 연구 데이터가 여기서 활용됩니다. 강혜진이 설명했어요. 진짜 탄두와 미끼는 재진입 시 열 패턴이 다릅니다. 마하 20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저희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죠. 화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0개 물체 중 진짜 탄두 30개가 붉은색으로, 미끼 60개가 회색으로 표시됐어요. 각 물체 옆에는 신뢰도 퍼센티지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KPS 데이터도 결합됩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어요. 낙하 지점을 오차 수십 미터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각 탄두의 예상 낙하 지점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정확히 진짜 탄두만 노렸습니다. 첫 번째 요격층에서 절반이, 두 번째에서 또 절반이 격추됐어요. 남은 탄두들은 마지막 방어선에서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최종 요격 성공률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93%입니다. 강혜진이 답했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20에서 30%포인트 향상된 수치죠.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때 제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인상적이네요. 에밀리 로웰이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이었죠.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방어용만이 아니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강혜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능력은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공격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같은 데이터로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어디가 약점인지, 어떻게 회피할지 정확히 계산 가능하죠.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미사일들이 복잡한 기동을 하며 가상의 적 방어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그재그로 비행하고 고도를 급격히 바꾸고 마지막 순간에 분리되는 탄두들. 명중률이 놀라웠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한 분석관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극초음속 활공체 시뮬레이션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하 5를 넘는 속도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이건 언제 개발한 겁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개발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강혜진이 답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능력을 방어와 억제에만 쓸 것이. 강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한국의 선택입니다. 동맹을 지키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드론대 공격. 한국 시스템은 모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 장교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사이버 물리 복합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공격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레이더를 교란하면서 동시에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이런 복합 위협에도 대응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AI가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젊은 장교가 설명했어요. 딥러닝으로 수백만 가지 시나리오를 학습했죠.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지훈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IAEA와 공유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되 그것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메시지죠. 투명성이 최고의 억지력이라고 믿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강혜진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합동작전 분석단의 내부 평가 문서였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모델 적용 시 생존율이 기존 대비 현저히 향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 자료를 IAEA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방어 능력의 향상인지, 공격 능력의 과시인지. 국장님, 강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칼을 갖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요. 하지만 그 칼집에서 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칼날을 보여주는 것이지 휘두르겠다는 위협이 아닙니다. 상황실을 나오면서 에밀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무서워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이미 결정했다는 거죠. 핵무기 없이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 충분함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뀐다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필요하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붐비는 거리, 평화로운 일상. 방금 본 시뮬레이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지상에서는 평화를 즐기는 이중적인 도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정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호텔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탑 아래 엄청난 군사력이 숨어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위험 기술이 아니라 사용 원칙과 동맹 구조. 한국은 기술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얼마나 견고할까요? 상황이 바뀌면, 동맹이 흔들리면, 북한이 더 위협적으로 나오면? 전화가 울렸습니다. 클라라였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놀랍네요. 이 정도 능력이면 핵무기가 필요 없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정도 능력에 핵까지 더해진다면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하지만 국장님, 기술적 능력과 정치적 선택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한순간의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 아래 숨어있는 엄청난 힘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빈으로 돌아온 날,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 본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큰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왼쪽에는 기술 지표, 오른쪽에는 관리 지표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기술 지표부터 채워나갔어요. 재진입체 기술 마하 21, 6000도 열환경 데이터 확보, KPS 정밀도, 오차 범위 15m, 핵잠 추진 체계 개발 중, 연료주기 기술 제한적이지만 충분한 데이터 확보, 슈퍼컴퓨터 세계 톱10에 2대, 다층 방어 시스템 요격률 93%, 숫자들을 적어나갈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한국은 사실상 핵무장국과 다름없었어요. 단지 마지막 조립만 안 했을 뿐. 다음은 관리 지표였습니다. 중대 원전 사고 최근 수십 년간 0건, IAEA 보고서 제출 지연 0건, 자발적 추가 보고, 법적 의무의 300% 이상, 실시간 데이터 공유 전면 개방,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 73지점 운영, 국제 공동 워크숍 연 12회 이상했습니다. 한쪽은 최고 수준의 위험을, 다른 한쪽은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안 주무셨군요. 잠이 안 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녀가 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극단의 이중성이네요.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분류 체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클라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까요? 화면에 여러 나라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란 기술은 발전 중이지만 투명성 낮음. 일본 플루토늄은 많지만 운반수단 불안전. 독일 기술력은 있지만 정치적 의지 없음. 브라질 과거 핵개발 경험 있지만 현재는 포기. 한국과 비슷한 케이스가 없네요. 클라라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기존의 IAEA 분류표를 꺼냈습니다. 핵보유국, 비핵국, 미반국. 세 개의 칸이 있었죠. 한국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비핵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위반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모범적이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분류였어요. 기존 틀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해요. 다음 며칠간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한국의 이중성, 새로운 핵 거버넌스 모델, 투명한 잠재국. 그러다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한국형 모델 핵 없는 핵무장 잠재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의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형 모델이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소를 보유하면서도 자발적으로 NPT 체제를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국제협력을 유지하는 국가 유형을 의미한다. 안토니오 사무차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어요. 초안을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형 모델이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기존 분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분류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일까요? 기회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계속 작성하세요. 그가 서류를 뒤적이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도 이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요. 어떤 이유입니까? 미국은 동맹국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중국은 한국의 능력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가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술적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들어와 추가 자료를 건넸어요.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록 상세 분석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IAEA가 요구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실패한 실험 데이터까지 보고합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어요. 보통은 성공한 것만 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고할까요?
분석관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보험이죠. 제가 답했어요. 투명성이라는 보험.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이반 로마노프가 찾아왔습니다. 한국형 모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생각입니까? 선례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만 보면 경고를 해야죠. 운영만 보면 칭찬을 해야 하고. 그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과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준.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데이터의 양을 보세요. 데이터가 전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투명성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죠. 그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제로는 아니었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이미 핵을 가진 나라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반이 얼굴을 붉혔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나간 후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쓰는 중이었어요.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연료,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를 국제 규범과 동맹 구조 안에 묶어두기로 선택했다. 이는 기존의 핵 거버넌스 체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기술을 가진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투명성은 얼마나 강력한 억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가? 클라라가 다시 들어왔어요. 국장님, 한국에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정지훈의 메일이었습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한국형 모델이라는 개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기술 강국이면서도 평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메일에는 추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핵 투명성 이니셔티브라는 문서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핵 관련 시설에 국제감시단의 상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클라라가 놀라워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처음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왼쪽의 위험 지표들과 오른쪽의 안전 지표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걸. 기술이 있기에 투명할 수 있고 투명하기에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균형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균형이요? 클라라가 물었어요. 힘과 절제의 균형, 능력과 책임의 균형.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양쪽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제 핵 거버넌스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것이 좋은 일일까? 위험한 일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우리 앞에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형 모델 핵 없는 핵무장 잠재국이자 기술과 투명성을 동시에 최상위로 유지하는 새로운 관리 모델. 그 밑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이 모델은 향후 유사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국가들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차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안토니오가 말했어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반발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핵보유국들이 반대할 겁니다.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도 변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아침은 맑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던진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시작이었어요. 클라라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 같은 나라가 더 나타날 겁니다. 기술은 이때 사용하지 않는, 강화돼 절제하는. 우리는 그들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형 모델. 좋은 이름이에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거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세계의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사회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IAEA 본부 건물은 대부분 어둠에 잠겼지만 제 사무실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핵 프로그램 종합평가라는 제목 아래 150페이지에 달하는 분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페이지만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지막 단락의 한 문장이었어요. 초기 버전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잠재 핵무장국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강화된 감시가 필요하다. 일주일 전에 쓴 문장이었어요.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지표만 보면 분명 그랬으니까요. 마하 20일의 재진입 속도, 6000도의 열환경, 극복, 그리고 오차 범위 15m의 위성항법 시스템. 이런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연료,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를 국제 규범과 동맹 구조 안에 묶어두기로 선택했다. 더 나은 문장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빈의 밤거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죠. 한국의 서울처럼. 문득 한소연 주민대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원전 근처 마을 회관에서 만났던 그녀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우리는 이 수치를 매일 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 믿을 수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평범한 주민이었지만 방사선 수치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게 한국 사회의 특별함이 아닐까요? 두려움을 무지로 덮지 않고 지식으로 마주한다는 것. 불안하지만 믿을 수 있다. 그게 한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보고서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한국의 최근 10년간 검증 요청 수용률 100%. 단 한 번도 IAEA 검증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어요. 이란이나 북한과는 정반대였죠. 심지어 새벽 2시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을 때도 한국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수집된 한국 샘플과 데이터 중 보정이나 은폐 사례 0건. 모든 데이터가 정숙했습니다. 실패한 실험까지도 그대로 보고했어요. 한 번은 실험이 완전히 실패해서 장비가 손상된 사고까지 상세히 보고한 적이 있었죠. 세 번째 데이터. 원전 주변 주민들의 신뢰도 조사 78%가 대체로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완벽한 신뢰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어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메시지일까요? 그때 이서연 안전 매니저가 생각났습니다. 원전 제어실에서 그녀가 먼저 경미한 이상신호 기록을 보여주던 모습이요. 왜 숨길 수도 있는 걸 먼저 보여줬을까요?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오니까요. 그녀의 대답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정직하게 대응하느냐죠. 박도윤 엔지니어도 떠올랐어요. 나로우주 센터에서 만났던 그는 누리호 발사 준비를 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모든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심지어 실패 가능성까지 설명하면서요.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해도 숨기지 않는 거죠.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성공률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하게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균형감이 한국 과학자들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토니오 사무차장이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마지막 검토 중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실에서 메모가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 한국 보고서는 향후 유사 사례 평가에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중하게 작성하라고요. 특히 결론 부분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인용될 수 있으니 압박감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이 앞으로 국제 핵 거버넌스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국장님, 안토니오가 덧붙였어요.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그들의 대표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늦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그녀가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이미 잘 쓰셨는데요? 아니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클라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제가 답했어요. 데이터는 충분한데 사람이 안 보여요. 보고서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죠.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기술 지표와 관리 지표가 적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클라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선택? 맞아요. 선택.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지훈, 이서연, 박도윤, 한소연, 강혜진. 각자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때 강혜진 단장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칼을 갖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요. 하지만 그 칼집에서 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던 말도 기억났어요. 칼을 뽑는 것보다 칼집에 넣어두는 게 더 어려운 선택입니다. 매일 그 유혹과 싸워야 하니까요. 저는 펜을 들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소를 보유했으나 이를 평화적 목적과 방어적 억제에만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이는 기술 보유와 무기 제조 사이의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사례다.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좀 더 명확해야 했어요. 3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히 평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정의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클라라가 커피를 새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위험한가요? 안전한가요? 둘 다예요. 제가 답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죠? 위험할 만큼 강하지만 안전할 만큼 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순간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열고 기존 문장을 모두 지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했으나 이를 국제 규범과 동맹 구조 안에 자발적으로 묶어둔 새로운 유형의 국가다. 이러한 한국형 모델은 기술 주권과 국제 협력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준다. IAEA는 이 모델을 기존 분류 체계의 대안이 아닌 보완적 카테고리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너무 관대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엄격한 걸까? 그리고 보고서 여백의 손글씨로 작게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형 모델액 없는 핵무장 잠재공모범 관리국. 그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우리는 이 선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비내 새벽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사회가 열릴 거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이 보고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특히 이반 로마노프는 강하게 반발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평가라고. 클라라가 물었어요. 끝났나요? 제가 답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책임감, 투명함과 신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 없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안토니오였어요. 보고서 제출 준비됐습니까?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저는 보고서를 최종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한국형 모델이 정말로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라할까요?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저는 버튼을 클릭했어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빈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도시의 평범한 아침.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던진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는 날이니까요. 2025년 11월 27일 오전 9시 IAEA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형 테이블 주위로 35개 이사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한국 핵 프로그램 종합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손에는 150페이지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핵심은 마지막 한 페이지에 있었어요. 한국은 재진입체 기술에서 마하 21, 6,000도의 열환경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KPS의 정밀도는 15m, 핵잠 추진 체계는 개발 단계, 다층 방어 시스템의 요격률은 93%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중대 원전 사고는 0건, 검증 수용률은 100%, 자발적 데이터 공개는 의무 수준의 300%입니다. 이반 로마노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위험하다는 겁니까? 안전하다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 위험도는 높지만 운영과 선택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마가렛 휴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평가가 가능합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옆문이 열리고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왔어요. 의장님, 긴급 소식입니다. 한국이 지금 누리호 4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안토니오 사무차장이 결정했어요. 스크린에 띄우세요. 큰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제 보고서, 다른 한쪽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생중계 화면이었어요. 새벽 1시에 한국이었지만 발사대 주변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하얀 동체의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어요. 10분 후 발사 예정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이반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든 아니든 제가 답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발사 1분 전.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형 모델 핵 없는 핵무장 잠재국모범 관리국. 30초. 몇몇 대표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0, 9. 그 순간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입안이 김치 냄새 나는 연구실이라고 조롱했던 때를, K-팝 다음은 K핵 폭탄이냐고 비웃던 목소리들을. 3, 2, 1. 점화.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상 상승 중입니다. 한국 관제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누리호는 계속 상승했어요. 일단 분리 성공.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장이 아니라 화면 속 한국 관제소에서였어요. 2단 점화 성공. 이제 누리호는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분리되는 페어링을 포착했어요. 고도 300km 통과.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반도, 마가렛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롱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단 분리, 3단 점화. 12분이 지났습니다. 목표 궤도 진입 확인. 위성 분리 시작합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국 관제소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뜻밖에도 마가렛 휴즈였어요. 인상적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보신 이 힘을 한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우주 개발에 쓰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동맹 속에 묶어두고 있죠.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이반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이전 같은 확신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사무차장이 일어났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형 모델을 새로운 카테고리로 인정할 것인가? 손들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임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찬성 24, 반대 7, 기권 4, 통과되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선언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니 하늘이 맑았어요. 서울의 새벽 하늘처럼. 회의가 끝난 후 이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죠. 그가 가고 난 후 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국형 모델이 인정받아 기쁩니다. 우리는 이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크린에는 여전히 누리호 발사 성공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3년 전 한국을 조롱했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핵 없는 핵무장 잠재국, 기술과 절제의 균형, 힘과 투명성의 공존. 한국이 보여준 길이 옳은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내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의 평범한 오후.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세계가 조금 바뀐 날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